오늘 밤에도 회장님을 찾으러 오시겠죠? 병원 복도를 채운 차가운 침묵 속에서 그 질문은 마치 폭탄과도 같았다. 7년차 간호사 지연은 동료의 물음에 무심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이 밤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한국 최대 재벌 제2그룹의 창업주 86세 윤태호 회장이 입원해 있는 VIP 병동. 매일 밤 그곳을 찾는 현 회장이자 그의 아들 윤도현. 그리고 그 방문 후 항상 악화되는 설명할 수 없는 회장의 상태.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병원 복도 끝에 서서 우연히 목격한 한 장면이 대한민국 최고 재벌가의 충격적인 비밀을 드러내는 순간이 된다면, 그리고 그 진실을 말하는 순간 여러분의 직업, 평판, 심지어 생명까지 위협받는다면, 오늘의 사연은 강남 S병원 중환자실 담당 간호사 지연이 경험한 믿기 힘든 현실입니다. 그녀가 우연히 목격한 병실 안광경은 그저 환자와 가족의 사적인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돈과 권력 그리고 욕망이 빚어낸 끔찍한 범죄의 현장이었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세요? 그날 밤 지연의 외침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음모에 균열을 가져온 첫 번째 돌멩이였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간호사의 양심이 어떻게 재벌가의 추악한 비밀을 세상에 드러냈는지, 그리고 그 용기가 얼마나 큰 대가를 치러야 했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남에 위치한 S병원에서 7년째 근무 중인 35세 간호사 지연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최근 제가 경험한 일이 너무나 충격적이고 이를 누군가와 나누지 않으면 정신이 무너질 것 같아서입니다. 물론 병원 내부의 일이라 많은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최대한 사실의 근거에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저는 S병원 중환자실에서 야간 담당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3년 전부터 저희 병원 VIP 병동에는 대한민국 최대 기업 중 하나인 제2그룹의 창업주이자 명예회장님이신 윤태호 회장님이 입원해 계셨습니다. 86세의 고령에 뇌졸중 후유증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상태였고, 제2그룹에서는 회장님의 치료와 간호를 위해 병원 최상층에 있는 VIP 병동 한 층을 전부 임대해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회장님을 돌보는 의료진이 극도로 제한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주치의 1명과 전담 간호사 3명, 그리고 경호원들만이 출입 가능했고, 병원장조차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출입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중환자실 담당이라 직접적인 관련은 없었지만 가끔 VIP 병동 간호사들이 휴가나 병가로 자리를 비울 때 대체 인력으로 불려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모든 일이 시작된 건 약 6개월 전이었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야간 근무였는데 밤 11시경 갑자기 VIP 병동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 전담 간호사 중 1명인 김미영 간호사가 급성 맹장염으로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저에게 대체 인력으로 즉시 VIP 병동으로 올라오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저는 약간 긴장된 마음으로 VIP 병동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회장님 병실에 들어간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거든요. 병실이라기보다는 호텔 스위트룸 같았습니다. 150평은 되어 보이는 넓은 공간에 침실, 응접실, 식당, 간호사실, 경호원실 등이 따로 마련되어 있었고 모든 시설이 최고급이었습니다. 회장님은 침대에 누워 계셨고 각종 의료 장비들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인의 모습이었지만 그 위험은 여전히 느껴졌습니다.
저는 인수인계를 받고 야간 동안 회장님의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사실 그날 밤은 특별한 일 없이 지나갔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다면 밤중에 2번이나 제2그룹의 현 회장이자 윤태호 회장의 장남인 윤도현 회장이 병실을 방문했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도 자주 오시는 분이라고 했지만 새벽 2시에 방문하는 것이 조금 의아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가끔씩 VIP 병동 대체 근무를 하게 되었고 매번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밤중에 윤도현 회장이 방문하여 아버지와 단둘이 시간을 보내고 가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상한 점은 윤도현 회장이 방문할 때마다 저희에게는 잠시 자리를 비워달라고 요청했고 심지어 모니터링 시스템도 잠시 꺼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희는 회장님 가족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약 3개월 전 제가 또다시 VIP 병동 대체 근무를 하던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같이 윤도현 회장이 밤중에 방문했고 저희는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30분 후에 몰래 회장님 병실 근처로 돌아갔습니다. 아마도 직감이었을까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병실 문 앞에 다가갔을 때 저는 안에서 들리는 윤도현 회장의 목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보통 때와는 다른 격앙된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아버지가 정신이 온전치 않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회사는 제가 맡아서 잘 이끌어가고 있어요. 아버지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들리는 노인의 목소리. 아마도 윤태호 회장님의 목소리였을 겁니다. 내가 모든 걸 망치고 있어. 내가 일구어 놓은 회사를 내 욕심대로. 윤태호 회장님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는 분노와 실망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회장님은 제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의식이 또렷해 보였습니다.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요. 윤도현 회장의 대답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욕심이라고요? 제가 이 회사를 키우기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 아세요? 동생 녀석은 해외에서 놀고 먹을 때 저는 아버지 곁에서 모든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경영권을 동생에게 넘기겠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들려온 쿵 소리. 저는 순간 놀라서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경악했습니다. 윤도현 회장이 아버지의 산소 마스크를 떼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윤태호 회장님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계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눈앞에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것도 자신의 아들에 의해서. 저는 본능적으로 소리쳤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세요? 저는 본능적으로 소리쳤고 윤도현 회장은 깜짝 놀라 뒤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간호사, 당신 여기서 뭐 하는 거요? 내가 자리를 비워달라고 했잖아요. 저는 즉시 윤태호 회장님께 다가가 산소 마스크를 다시 씌워드렸습니다. 윤도현 회장은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마스크가 불편하다고 하셔서 잠시 정리해드리는 중이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들었던 대화, 그리고 윤태호 회장님의 괴로워하는 표정, 무언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VIP 병동에 더 이상 불려가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윤도현 회장의 지시였겠죠. 하지만 저는 그날 밤 본 광경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병원장에게 이 일을 보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병원장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지연 씨, 윤도현 회장님은 우리 병원의 가장 중요한 후원자입니다. 제2그룹은 매년 우리 병원에 수십억 원의 기부금을 납부하고 있어요. 그런 분을 의심한다는 건 증거도 없이 그런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병원장은 제 이야기를 들은 척도 않고 무시했습니다. 오히려 저에게 이 일을 그냥 잊으라고 했죠.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윤태호 회장님의 안전이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VIP 병동에 더 이상 출입할 수 없었지만 그곳에서 일하는 다른 간호사들을 통해 상황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 윤태호 회장님의 건강 상태가 공식 발표와는 달리 점점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안정적인 상태라고 발표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산소 포화도가 자주 떨어지고 때때로 의식을 잃는 일이 잦아졌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한 점은 윤태호 회장님의 주치의인 김민석 교수가 최근 갑자기 해외 연수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무런 예고 없이 말이죠. 그리고 새로운 주치의로 윤도현 회장과 대학 동창인 박재훈 교수가 부임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의심스러웠습니다. 저는 결국 병원 내부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경찰에 신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제2그룹의 영향력은 상상 이상이었거든요. 경찰에 신고했지만 그들은 충분한 증거가 없다며 조사를 꺼렸습니다. 심지어 제 신고 내용이 어떻게 새어나갔는지 다음 날 저는 병원 인사팀에서 호출을 받았습니다. 지연 씨,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분간 업무 정지 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저는 절망했습니다. 누구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고 오히려 제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도움의 손길이 왔습니다. VIP 병동에서 함께 일했던 간호사 한 명이 몰래 저에게 연락을 한 것입니다. 지연 씨, 나도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해왔어. 윤도현 회장님이 방문할 때마다 회장님의 상태가 나빠지는 것 같아. 그리고 이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는데 내가 몰래 CCTV를 확인해 봤어. 윤도현 회장님이 아버지의 링거에게 뭔가를 주입하는 장면이 있었어. 이 말을 들은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동안의 의심이 사실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 간호사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나도 처음에는 믿기 힘들었어. 하지만 최근에 회장님의 혈액 검사 결과를 보니 설명할 수 없는 약물 성분이 검출되었어. 정식 처방된 약물이 아닌 것 같아. 저와 그 간호사는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병원 내부나 경찰을 통해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제보하기로 결정했죠. 하지만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여러 언론사에 제보했지만 제2그룹과 관련된 이야기라 그런지 누구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한 인터넷 언론사의 기자가 우리의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는 병원 내부 제보자의 증언과 저희가 확보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2그룹 창업주 윤태호 회장, 아들에 의한 살인 시도 의혹이라는 충격적인 제목의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기사가 나간 직후 병원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제2그룹 측에서는 즉각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 병원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해명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제보했던 간호사는 즉시 해고 통보를 받았죠. 하지만 기사가 나간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2그룹 내부에서도 분열이 일어난 것입니다. 윤태호 회장의 차남인 윤도준 부회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오래전부터 형의 행동을 의심해왔다며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그는 자신도 아버지를 만나지 못한 지 몇 개월이 되었다며 형이 아버지를 독차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죠. 이 기자회견을 계기로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병원 CCTV 영상과 윤태호 회장의 혈액 샘플, 그리고 의료 기록 등이 압수수색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윤도현 회장은 아버지의 건강 상태를 의도적으로 악화시켜왔던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가 의식이 또렷해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윤태호 회장이 의식을 완전히 되찾게 되면 제2그룹의 경영권을 윤도현에게서 차남인 윤도준에게 넘기겠다는 유언장을 작성할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윤태호 회장의 개인 변호사 김영철 변호사가 결정적인 증언을 했습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윤태호 회장은 뇌졸중으로 쓰러지기 약 일주일 전에 자신을 불러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했다고 합니다. 그 유언장에는 제2그룹의 지배구조를 바꾸고 경영권을 장남인 윤도현에게서 차남 윤도준에게 넘기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태호 회장님은 당시 매우 명료한 상태셨습니다. 그리고 장남인 윤도현 회장이 지나치게 독단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우려를 표현하셨습니다. 특히 무리한 확장과 무모한 인수합병으로 회사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고 걱정하셨죠. 더 충격적인 사실은 윤태호 회장이 이미 그런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윤도현은 그 유언장을 파기하고 아버지의 건강 상태를 악화시켜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하지 못하게 막았던 것입니다. 김 변호사의 증언에 따르면 윤태호 회장이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윤도현 회장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와 원본 유언장을 확인하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윤도현은 원본 유언장을 가져갔고 이후 그 유언장은 사라졌습니다. 당시에는 그저 가족 내부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보도를 접하고 나서 윤도현 회장이 아버지의 건강에 해를 끼쳤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 자진해서 이 사실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병원 고위 관계자들과 일부 의료진들이 공모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강태우 병원장은 윤도현 회장으로부터 거액의 후원금과 개인적인 뇌물을 받아왔으며 이에 대한 대가로 윤태호 회장의 치료 과정에 개입하지 않기로 약속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윤도현 회장은 병원에 매년 100억 원 이상의 기부금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개인적으로도 상당한 금액을 제공했습니다. 그 대가로 윤태호 회장님의 치료에 관한 모든 결정권을 윤도현 회장에게 주었고 다른 의료진들의 의문이나 우려를 무시했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박재훈 주치의도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윤도현 회장의 지시에 따라 윤태호 회장의 의식이 또렷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불필요한 진정제를 투여해 왔다고 자백했습니다. 또한 회장의 건강 상태에 대한 거짓 보고서를 작성하여 실제보다 상태가 호전된 것처럼 꾸몄다고 합니다. 윤도현 회장은 아버지가 의식을 완전히 회복하면 회사 경영에 다시 관여할 수 있다며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상태를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길 원했죠. 의식은 이때 완전히 또렷하지는 않은 그런 상태로요. 이 모든 증언과 증거들을 바탕으로 윤도현 회장은 결국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지만 증거들은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병원장을 비롯한 여러 의료진들도 증거인멸과 공모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체포 직후 언론 앞에 선 윤도현 회장의 모습은 그동안의 당당한 재벌 총수의 이미지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수갑을 찬 채 검찰청으로 들어가는 그의 모습이 전국 뉴스에 생중계되었고 많은 국민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제2그룹은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았고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주주들의 집단 소송이 제기되었고 금융당국은 제2그룹에 대한 특별감사에 들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윤도현 회장 체제 하에서 있었던 여러 비리와 불법 행위들도 속속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윤태호 회장은 중환자실로 옮겨져 새로운 의료진에 의해 집중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윤도준 부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아버지의 건강 회복이 최우선이라며 당분간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전문 경영인에게 맡길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지금은 아버지의 건강 회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회사는 이사회와 전문 경영인들이 맡아서 운영할 것이며 저는 아버지의 빠른 회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으로 상처받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와 함께 제보했던 간호사 미영은 해고, 철회와 함께 내부 고발자 보호 대상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병원 측에서 저희를 고소했지만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저희의 제보가 사실로 밝혀지자 모든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오히려 병원 이사회에서는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저희에게 복직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저와 미영은 더 이상 그 병원에서 일할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고 병원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으니까요. 저희는 새로운 시작을 위해 다른 병원을 찾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물론 병원에서의 입지는 완전히 달라졌지만 여전히 간호사로서의 직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는 다른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죠. 작지만 환자 중심의 진료를 하는 병원을 찾아 그곳에서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미영도 같은 병원에서 일하고 있으며 저희는 이 사건을 통해 더욱 돈독한 동료이자 친구가 되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저희를 용감한 내부 고발자로 칭하며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지만 저희는 대부분 거절했습니다. 저희가 한 일은 그저 간호사로서,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한국간호협회에서는 저희에게 올해의 간호사상을 수여했습니다. 상을 받는 자리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간호사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는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저는 그저 그 기본을 지켰을 뿐입니다. 환자가 누구든 그들은 모두 동등한 존엄성을 가진 인간이며 우리는 그들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 사건 이후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돈과 권력 앞에서 진실이 얼마나 쉽게 왜곡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양심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무리 어둠이 짙더라도 결국 진실은 밝혀진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또한 이 경험을 통해 내부 고발자 보호에 관한 우리 사회의 미흡한 제도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의를 목격하고도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후에 닥칠 보복과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만약 내부 고발자를 더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이 갖춰진다면 더 많은 진실이 세상에 드러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윤태호 회장님은 건강을 많이 회복하셨다고 합니다. 아직 완전히 의식을 되찾지는 못하셨지만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제2그룹은 차남인 윤도준 부회장이 임시로 경영을 맡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정의롭게 해결되어 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인한 트라우마는 저에게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매일 밤 그날의 기억이 악몽처럼 찾아옵니다. 제가 조금만 더 일찍, 조금만 더 용기 있게 행동했다면 윤태호 회장님이 그토록 고통받지 않으셨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한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양심에 따라 행동했고 결국 진실이 밝혀졌으니까요. 이것이 제가 경험한 충격적인 사건의 전말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길 바랍니다. 돈과 권력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 세상에서 진실과 정의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의 중요성을,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사건 이후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가끔 뉴스에서 윤태호 회장님의 소식을 접합니다. 최근에는 의식이 많이 회복되어 가족들과 대화도 나눌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2그룹은 이전보다 더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약속하며 새롭게 출발하고 있다고 하네요. 윤도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 중입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법원은 증거가 명백하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강태우 병원장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박재훈 교수를 비롯한 공모 의료진들도 각각 3년에서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들의 의사 면허도 취소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병원에서 평범한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야간 근무를 많이 하고 여전히 환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제는 불의 앞에서 침묵하지 않는 용기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끔 제가 그날 밤 윤태호 회장님의 병실 앞에서 멈추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곧 그런 생각을 떨쳐버립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의 만약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것이니까요. 지연 씨의 사연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국내 재벌 그룹의 경영권 분쟁과 의료계의 비리를 동시에 보여준 대형 스캔들로 기록되었습니다. 현재 윤도현 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항소 중이며 병원 관계자들도 다양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지연 씨와 함께 제보했던 간호사는 내부 고발자 보호법에 따라 신원이 보호되고 있으며 정의로운 행동을 인정받아 간호협회에서 특별상을 수여받기도 했습니다. 윤태호 회장은 현재 의식을 회복했지만 여전히 재활 치료 중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 이후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돈과 권력 앞에서 진실이 얼마나 쉽게 왜곡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양심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무리 어둠이 짙더라도 결국 진실은 밝혀진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윤태호 회장님은 건강을 많이 회복하셨다고 합니다. 아직 완전히 의식을 되찾지는 못하셨지만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제2그룹은 차남인 윤도준 부회장이 임시로 경영을 맡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정의롭게 해결되어 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인한 트라우마는 저에게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매일 밤 그날의 기억이 악몽처럼 찾아옵니다. 제가 조금만 더 일찍, 조금만 더 용기 있게 행동했다면 윤태호 회장님이 그토록 고통받지 않으셨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픕니다. 이것이 제가 경험한 충격적인 사건의 전말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길 바랍니다. 돈과 권력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 세상에서 진실과 정의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의 중요성을,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그녀는 최근 인터뷰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환자의 안전과 생명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며 의료인들의 윤리적 결단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을 위해 목소리를 높인 한 간호사의 용기가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보여준 중요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의 이야기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